안녕하세요. 최동진 교수입니다. 오늘 특강이죠. 예, 상속 설계하고 은퇴 설계에 여러분들하고 스팟으로 1시간씩, 과목당 1시간씩 해서 아주 주요 키워드들만 짜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에 갖도록 할 건데요. 먼저 교재는 다 있으셔야 됩니다. 교재 다 있으셔야 되고, 교재에 나와 있는 거 페이지 넘겨가면서 중요한 단어들,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끼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과목당 1시간 안쪽에서 과목당 60분 안쪽에서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부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AFPK 시험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항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또는 1, 2, 3, 4, 5 가나다라 막 이렇게 하거나 ABCD에서 맞는 걸 골라라. 맞는 것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또는 맞는 것으로만 짜여진 것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문제들 많이 나오는 건 1에서 5번까지 내용 중에서, 또는 기역에서 미음까지 내용 중에서 딱 살펴봤을 때 아닌 것들 먼저 딱 골라내서 밑에 쳐다보면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돼 있으면 없는 것 딱 있잖아요. 그렇죠? 해당 안 되는 거. 그것만 딱 쳐내고 나머지만 바라보시는 그런 포인트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속 설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상속 설계 9페이지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자, 9페이지에서는 갖고 갈 만한 게 맨 밑에 보시면 상속이라는 게 포괄승계다.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도 두 번째 줄에 포괄승계.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재산상속과 신분상속 중에서 2번에 맨 밑에 신분상속 없다. 신분상속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쭉 넘어가시면 돼. 그 다음에 나번에 상속의 기능에서 보시게 되면 승계인한테 이전하는 거다. 첫 번째 줄에. 그리고 거래의 계속성. 그 단어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가셔도 됩니다. 어디까지 가셔도 되냐면 페이지 13페이지. 페이지 13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줄에 유산세 방식하고 유산 취득세 방식이라는 단어 있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속은 유산세 방식, 증여는 유산 취득세 방식. 요거 자주 물어보거든요. 세금 쪽에서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나서는 14페이지서부터 15페이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16, 17페이지는 편안하게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19페이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전문가로서 자격을, 내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거나 하게 되면 이건 자문 구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문 구하지 않으면 책임 소재가 따른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럼 벌써 23페이지네요. 그렇죠? 자, 23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 가번에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산 상속만 된다. 신분 상속 안 된다. 그리고 나번에 유언 상속 우선의 원칙이다. 그 밑에 맨 밑에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법정 상속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유언 상속의 보충적 방법이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준분 상속이 원칙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은 순위는 준분이잖아요. 근데 배우자는 뭐다? 5할 할증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임의 상속이 원칙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강제 상속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을 하거나 포기를 하잖아요. 승인하거나 포기하는 건 뭐야? 임의적인 거다라는 거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속인간의 형평성 조절 쪽에 밑에 보시게 되면 유류분 제도라는 거 뒤에 가서 볼 거예요. 유류분 제도는요, 뒤에서 파트로 하나 나와 있잖아요. 무조건 얘는 외워야 돼.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게 되면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의 그 박스 나와 있는 거 있죠. 표 2-1. 거기에서 상속일의 범위, 그리고 승계 방법, 그 다음에 맨 밑에 대습상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물론 나머지 것도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니까 그거는 꼭 살펴봐 달라.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분쟁 해결 방법 나오는데 여기는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민사재판 관할이라고 해서 몇 가지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냥 요런 게 민사재판 관할이구나 라고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볼 거 없어. 나머지는 어차피 가사 비송이거든요. 그리고 28페이지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상속 개시된 때 피상속인의 재산, 요게 상속 재산이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속 재산 뭐가 포함이 된다? 적극과 소극이 다 포함이 된다. 그걸로 끝. 그러니까 빚과 적극 재산 다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상속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간단히 보면 상속이 일어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예금 이자가 생겼어. 이건 상속 재산 아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속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어떤 이자나 이런 부분들은 상속이 일어난 이후에는 상속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다음 부의금. 상속 재산 아니다. 그래, 부의금이 상속 재산 아니고 각자 부의금 받게 되면 자기가 친한 사람들 받은 걸 다 나눠 갖는 게 아니고 상속 지분대로 나눠 갖는다. 근데 상속 재산은 아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생명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피상속인일 경우에만 상속재산이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피상속인이 아니다. 수익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거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구체적 상속재산 쪽으로 한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동산과 부동산, 무조건 상속재산이다.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당연히 상속재산이다. 물권에 뭐 8가지가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알아두시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삼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재산과 관련돼서 나오는 건 얘가 상속재산이냐 아니냐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 물권은 상속재산이다. 채권과 채무 상속재산 맞다. 다만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일신전속적인 건 빠진다. 그래서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있는데 일신전속적인 거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 AFPK 과정에서는 상속재산은 아닌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전, 채권과 채무, 상속분에 따라서 나눈다.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특히 그 밑에 줄에 있는 금전, 채무 있죠? 이거는 분할 대상이 절대 아니다. 무조건 상속분대로 나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 당연히 상속된다. 취소권도 당연히 상속된다. 보증채무. 자, 보증채무가 나와 있는 건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정함이 있다, 정함이 없다. 정함이 있으면 그건 상속된다. 정함이 없으면 상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함이 없게 되면 이걸 상속시키게 되면 상속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딱 그렇게 기준 삼으시면 돼요. 교재를 읽어보시게 되면 딱 2가지로 나눠요. 자, 정함이 있으면 상속된다. 정함이 없으면 상속되지 않는다. 단, 그때까지 일어난 기왕의 채무는 상속된다. 거기까지만. 그리고 그 내용이 그 이후까지 넘어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재산분할 청구권 당연히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는 상속이 되겠지만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만약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에. 그럼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되지 않는다. 요것도 사실 좀 들어가면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우린 교재대로까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일신전속권, 아까 그랬죠? 일신전속권은 상속되는 거 아니다고. 그 다음 각종 연금수급권. 가슴이 짠하잖아. 연금수급권이라고 하는 건 유족연금수급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건 가슴이 짠하니까 상속재산으로 안 본다. 다만 맨 밑에 보시면 재해보상금이라니까 추가로 받는 거 요거 상속 들어간다라는 거 2줄 있죠.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상속 방식 35페이지. 자, 포괄승계와 당연승계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문구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속은 포괄승계고 무조건 승계되는 거예요. 당연히. 다만
임의 상속이라 그랬죠? 당연히 승계되는데 받고 안 받고는 누구 책임?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 그 다음 상속재산은 공유합니다. 공유. 그래서 상속재산은 공유다. 만약에 상속재산은 합유다, 총유다, 뭐 이렇게 써 있으면 다 틀린 거야. 상속재산은 공유. 그러니까 상속부는 밑에 양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유재산이니까 양도가 가능해. 상속지분은. 그 다음에 상속분에 대한 양수도 가능하다. 상속분에 대한 양수는 뭐라 그랬어요? 상속재산 중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지분을 팔았어, 제3자한테. 근데 다른 상속인이 봤을 때는 그거 팔면 안 되고 우리가 갖고 싶어. 그럼 다시 사올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상속의 양수,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아주 어렵게 나오면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기간 있죠? 3개월과 1년. 요것도 하나 정도 팁으로 알아주시면 좋다. 그 다음에 채무의 상속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줄. 상속 지분대로 나눈다. 재산의 이전 방법. 재산의 이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재산은 두 가지 크게 보면 물권적 재산권은 두 개가 있는데 동사는 점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점유와 등기. 그래서 물건이 이동되려면 동사는 그냥 나한테 주면 되는 거고 부동산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꼭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 재산권 상속되는 것도 있고 상속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경영권 승계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시간 나실 때 쳐다보세요. 그리고 사회 환원이나 이런 부분도 그리고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산 확인 방법 타이틀만 한번 좀 살펴보시고 1, 2, 3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굵은 글씨만 살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속 절차 상속 절차는 맨 밑에 줄에서 세 번째 유언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유언 없으면 법정 상속 진행된다. 아까 얘기했잖아. 유언 상속 우선 법정 상속은 보충적 방법. 그게 끝이야. 그 다음에 그 옆에 상속 절차 열심히 써 있는데 그거는 아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되고 상속 개시의 원인은 당연히 사망이죠. 실종 선고 자 부재 기간이 오래돼서 막 이렇게 쭉 써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때 그때 실종 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살았는지 알면 절대 실종 선고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걸 부재자라고 얘기하니까 실종 선고의 효과 보통과 특별히 있다. 그래서 1년과 5년 기억하시면 돼요. 1년과 5년. 거기서 중요한 문구는 보통 실종은 마지막 발견된 날로부터 5년이고 그 다음에 특별 실종은 위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라는 거. 그 문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실종 선고는 취소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실종 선고는 그냥 살아 돌아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실종 선고됐으면 법에 의해서 취소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 인정 사망 뭐라 그랬어요? 가슴 아픈 사망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돌아가신 흔적이 안 남아 있을 때 그때 관공서에서 아 돌아가셨다고 인정할 때 그때 인정 사망. 동시 사망 추정은 예, 동시에 사망하셨다라고 봤을 때 동시 사망 추정이다. 그러면 여기서 동시 사망이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대습 상속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동시 사망 추정이 일어났을 때 대습 상속이 일어난다. 그리고 시험 문제 우리가 몇 번 풀어봤잖아요. 풀어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 사위가 껴있으면 대부분 답은 사위일 거다. 그죠? 예,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사위가 껴있으면 대부분 답은 사위야. 그래서 도저히 내가 풀 시간이 안 난다 그러면 사위 껴있으면 일단 찍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살펴보는 걸로. 그죠? 어쨌든 대습 상속에 동시 사망 추정은 들어간다. 그리고 같이 사망한 자 간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4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상속 개시의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 네, 그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주소가 없으면 거소. 그리고 45페이지 상속인의 결정 방법. 상속인은 누가 상속받을 수 있느냐고 봤을 때 맨 밑에 태아도 된다. 그쵸? 예, 태아도 가능하다. 그리고 법인은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셔서 혼인관계 한번 살펴볼까요? 혼인 쪽에서는 18세 이상이면 혼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근친혼 중혼 안 된다라는 거,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 혼인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사실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성년 의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부부간에는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부부재산 약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 부부재산 약정에 의해서 약정된 건 본인 거. 그 다음에 공동으로 돼 있는 건 나눠 갖는 거. 그쵸? 사실혼 관계 살펴보게 되면 혼인신고 안 한 게 사실혼이다. 그리고 5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특별연고자서 부녀권 갖고 간다라는 거. 그리고 맨 밑에 내려가서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출생자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머니의 성과본을 따른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맨 밑에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맨 밑에도 2번째 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있죠? 예, 2촌 이내에 친척일 경우에는 나눠 갖는다라는 거 같이 안 살았으면 요거 꼭 살펴보셔야 돼요. 한 5줄 정도 되는 거. 요거 꼭 읽어보시고, 왜냐면 지금은 요게 중요하다. 요 부분은 꼭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지, 이걸 다 설명하려면 1시간 내에 못 하잖아. 그치? 대신에 이만큼 많이 줄여드리잖아요. 이혼. 넘어가셔도 되고, 입양 쪽에서는 뭘 살펴보시면 되냐면 양자와 친양자. 근데 양자 같은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거. 친양자는 끊어진다라는 거. 그쵸?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성과본이 바뀐다라는 거. 친양자는. 법정 상속인 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 1순위가 직계 비속, 2순위 그 다음에 직계 존속, 그리고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반계열조, 그리고 1순위 있으면 배우자 같이, 2순위 있어도 배우자 같이, 근데 1, 2순위 없으면 배우자 혼자, 그리고 배우자는 5할 더 받죠. 그리고 피만 섞여 있으면 무조건 동순위. 맞죠? 형제자매든 자녀든 혼인외자든 혼인중개자든 피만 섞여 있으면 다 동순위. 그 다음에 배우자의 상속, 법정 상속 배우자만 받는다. 그죠? 그래서 혼인 신고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특수한 경우 나오죠. 옆에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 받는다. 살아나면, 그쵸?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출생하지 못하면 이제 상속권이 없어지는 거지. 계모나 정모, 상속권 없다. 분묘에 대한 특칙. 자, 분묘 같은 경우 제사와 관련되는 것, 금양임야나 몇 호는 또는 제기는 누가 갖고 가는 거예요? 상속인이 아니고 제사를 주지 않은 자. 그 다음에 대습상속. 자, 대습상속은 맨 위에 줄이 중요하죠. 직계 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받지 못했을 때 어떤 사유로, 선사망, 동치사망 추정, 그 다음 상속 결격 사유로 못 받았을 때 그의 누구, 그 사람들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 받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해? 대습상속. 그러면 선사망, 동치사망 추정, 그리고 상속 결격이 대습상속 사유다라는 거. 그리고 누가 받아? 비속과 배우자.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상속 결격. 상속 결격의 사유 5가지 나오죠. 부덕한 경우와 부정행위자. 요건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특히 첫 번째 살해와 그 다음에 상해치사는 대상이 다르지. 그래서 비속, 존속, 피상속인, 배우자, 선순위, 동순위까지 있는 건 살해 또는 살인미수.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나와 있는 존속이나 피상속인 그의 배우자 상해까지는 그렇죠. 상해치사. 근데 둘 다 중요한 단어 앞에 고의라고 써 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이나 중과실이 아니고 고의. 그 다음 상속권의 상실 넘어가고요. 요건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속인의 부재도 넘어갑니다. 이쪽에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재산관리인 선임한다. 그리고 수색 공고도 할 수 있다. 요 정도로만 보세요. 이쪽은. 거기에 뭐 개월수 나오고 이러는데 이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볼 때 얘기고, 지금은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 특별연고자는 뭐 받을 수 있다? 부녀 받을 수 있다.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특별히 재산에 특별히 간호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부녀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분에 대한 결정. 자, 법정 상속 있죠. 유언에 의한 상속은 뭐 유언자가 알아서 주는 거니까. 근데 법정 상속 원칙적 균분주의. 근데 그 옆에 배우자는 5할 가산. 대습 상속은 법정 상속분에 하고 똑같이 받죠?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58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이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돼요. 이 문제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특별수익. 특별수익은 뭐라 그랬어요? 5글자로. 상속의 선급분. 자, 미리 받아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분 계산할 때 그거 쳐서 계산해 주죠? 예, 그게 특별수익. 그럼 특별수익자는 누구 갖고 따진다? 공동상속인. 자, 그 다음에 반환의무가 있는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반환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뭐는 반환해야 돼? 유료분을 침해했을 땐 반환해야 된다. 그래 두 번째 줄에 유료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반환 의무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 평가 시기, 특별수익의 평가 시기는 언제 평가한다? 상속 개시 시점. 내가 10년 전에 증여를 5억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10억 됐어. 그러면 10억 갖고 따진다고 얘기했죠? 대신에 우리가 상속세 따질 때는 5억 갖고 따진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계산 사례 나온 거 있죠? 60페이지. 이거 문제 꼭 풀어봐라. 이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 계산 문제는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는 무조건 다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여분도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 기여분은 누가 협의하는 거다? 당사자들끼리.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줄 거냐 안 줄 거냐 결정하는 거고, 만약에 안 준다 그랬는데 나는 그거 인정 못 하겠다 그러면 가정법원이 껴들어가는 거. 그쵸? 예, 그게 기여분. 그래,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상당 기간 동거하면서 특별한 부양, 즉 기여분은 특별한. 그 다음에 공동상속인, 요 얘기가 중요한 거죠. 그쵸? 그리고 6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특별한, 그쵸? 행사권자, 특별히 기여한 자, 그래, 공동상속인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63페이지에 협의하는데 안 되면 법원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맨 밑에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 상속분 있죠?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 상속분 64페이지에 사례 나와 있는 거 풀어보시면 되죠. 내가 기여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여분 빼고 나머지 갖고서 상속재산 계산하죠. 근데 유증이 있으면 그거 먼저 주고서 처리해요. 자, 그 다음에 65페이지 넘어가시고 66페이지에 단순 승인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두 번째,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승계되는 부분하고, 그러면서 거기 보시게 되면 법정 단순 승인 있죠. 그래서 처분한 때, 그리고 포기를 못한 때, 그리고 부정 소비나 고의한 때,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한정 승인은 다 처리하고 남는 부분 갖고 한다라는 거. 한정 승인의 요건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고려기간 3개월이라는 거. 그리고 예외적 인정이 있었죠. 고려기간 예외적 인정에 특별한정 승인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중대한 과실 없이라는 단어. 그랬을 땐 한정 승인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 승인했는데 중대한 과실 없이 잘못했으면 한정 승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재산 목록 뭐 제출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다 필요한 것들이고 그냥 있어도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상속인이 한정 승인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즉 혼동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달라 그랬고, 상속 포기. 적극 재산은 물론 소극 재산까지 다 포기하는 거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맨 밑에 보시면 상속 포기하면 상속 개시된 때로 소멸해서 개시된 때로 소급해서 효력 없다. 그리고 포기한 상속분 그 옆에 페이지에 그건 나머지 사람들이 상속분의 비율로 나눠 갖는다. 그리고 맨 밑에 보험금의 귀속. 예, 상속 포기에도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로 돼 있으면 내가 받아갈 수 있다. 그 다음 유언상속. 유언은 엄격한 요식주의라고 얘기했어요. 유언 쪽에서 살펴보실 만한 거는 77페이지. 유언으로 할 수 있는 9가지. 이건 절대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식행위에서 보시면 네 번째 줄에 5가지 방식이 있다. 그리고 유언의 능력 두 번째 줄에 미성년자도 17세에 달하면, 그 다음 성년 후견자, 피성년 후견자, 피성년 후견자도 다 가능하죠? 다만 피성년 후견일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있다고 의사가 부기했을 때. 그래서 맨 밑에 이게 중요해요. 법정 대리인도 유언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쭉 넘어가셔서 포괄유증과 그 뒤에 페이지에 보면 특정 유증 있죠?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거의 같은 대신에 기여분, 특별수익, 그 다음에 유류분에 대한 권한은 없어. 그쵸? 근데 나머지는 포기할 거냐 승인할 거냐도 상속인하고 똑같이 행위를 한다. 특정 승인은, 특정 유증은 그냥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해서만. 그 다음 부담부 유증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수유자의 자격 법인도 된다. 다만 상속은 법인 안 되죠. 그리고 대신에 유증은 받을 수 있다. 상속인은 안 되지만 법인은 유증은 받을 수 있다. 태아도 유증 받을 수 있다. 상속 결격자 넘어가셔서 다 설명드린 거니까. 81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유증 의무자의 최고권, 요건 특정 유증자 얘기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거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라고 최고했더니 아무 말도 없으면 그냥 받는 거라고 얘기했죠? 네, 말 없으면 받는 거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자필증서 유언, 모든 걸 다 자서로 쓰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연월일 이런 부분 다 자서로 쓰면 된다. 그리고 성명 스스로 써야 되고 날인해야 되고.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 연월일을 써야 하는 자리나 이런 부분 있죠. 거기에 84페이지에 네 번째 줄. 연월일을 유언서 말미나 유언서 봉투에 기재해도 이게 연속성이 유지가 되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꼭 날짜여야 필요는 없다. 70세 생일날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특정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날인은 무인도 되고. 그다음 유언장의 검인, 요건 뒤에 가서 살펴볼게요. 녹음은 증인 몇 명 필요하다? 1명 필요하다. 장단점 읽어보시면 되고, 유언의 방식, 비밀증서 유언 2명 있어야 된다. 자서할 필요는 없다. 그쵸? 그리고 확정일자가 5일 이내에 날인돼야 된다. 장단점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공정증서 유언, 증인 2명. 그 다음에 공증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들어간다? 비용이 들어간다. 대신에 장점은 안전하다. 구수증서 유언,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거다. 도저히 다른 유언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죠. 그러면서 2명의 증인 중에서 1명이 구수받는 거다. 그리고 며칠 이내에 급박한 사유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검인받아야 된다. 유언과 관련해서는, 유언의 형식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이렇게 빠르게 간단하게 중요한 건 다 짚고 넘어갔지만 장점, 단점은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니까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유언의 철회 가능하다. 유언의 철회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고 유언의 무효 사유. 94페이지에 보시면 유언의 무효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유언의 무효와 관련해서는 17세 미만이 한 사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사회질서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 어떤 게 있어요? 저 사람 죽여주면 내가 돈 주겠다. 유언으로. 이런 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무효 사유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또 뭐가 있어요?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 그리고 취소 사유 있죠. 취소 사유는 딱 기억하시면 돼요. 차고, 사기, 강박. 차고, 사기, 강박. 그 다음에 부담부 있는 유증의 취소는 바로 취소되는 게 아니고 해달라고 최고를 했는데 그래도 안 해주면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유언의 집행자 9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나오는데 유언의 집행자 같은 경우에는 지정유언, 법정유언, 선임유언 요 순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유언으로 지정했으면 지정유언. 아무 얘기 없었으면 상속인이 선임유언 상속인이 법정유언 집행자 되는 거고요. 상속인도 또 하기가 어려우면 법원에서 선임하는 것.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여기는 유언장의 보관 및 검인. 자, 유언장을 검인받는 거는 비밀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녹음. 그쵸? 요거는 검인받는다. 나머지 2개는 검인받을 필요 없고, 검인을 받았든 안 받았든 유효한 유언장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상속의 실행에서 보시게 되면, 10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소급표가 있다는, 상속은 소급표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가로 2번에 공동상속인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담보 책임이 있다 그랬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6페이지 넘어가셔서 106페이지에 상속재산의 분리,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상속인 재산과 피상속인 재산 섞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게 분리다. 그러면 107페이지 맨 위에 그 효과, 분리되면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의 보호, 페이지 110페이지, 미성년자 제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는 미성년자다. 다만 밑에 줄에 보시게 되면 혼인과 동시에 뭘 할 수 있다? 성년 의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성년 의제가 됐더라도 무조건 다 성년이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럼 밑에 것까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미성년 후견인은 몇 명만 둘 수 있다? 한 명만 둘 수 있다. 넘어갑니다. 112페이지 성년 후견. 성년 후견이 있고요. 그 밑에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이 있죠. 거기 보면 성년 후견은 두 번째 줄에 지속적으로 결여된 거고요. 한정 후견은 맨 위에 줄에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고, 특정 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임의 후견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후견 계약을 맺은 거다. 최소한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신탁제도, 유언 대용 신탁이 있고요. 그 다음 수익자 연속 신탁이 있다. 공익 신탁이 있다. 타이틀 정도 알아보시면 벌써 딱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이건 그렇죠? 근데 공익 신탁 같은 경우에는 신탁의 목적이 살아있는 한 만약에 신탁이 해지가 되거나 해도 돈은 어디로 들어가? 다른 공익 신탁이나 국가에 귀속된다라는 거. 그리고 법인을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 절차가 간단하다는 거. 그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거 나오죠. 유류분. 요거는 계산식도 아셔야 돼요. 자, 유류분과 관련해서는 페이지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례 문제만 풀어보셔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유류분 재산 계산하실 때 증여는 1년 이전 건 무조건 포함합니다. 그죠? 근데 1년이 지났어도 쌍방이 악이면, 즉 알고서 했으면, 쌍방이 유류분권자를 침해할 권리를 침해할 것을 알고 해서 했으면 다 더한다. 그 다음 공동상속인 건 무조건 더한다. 그리고 부채는 빼고 계산한다라는 거. 그쵸? 그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류분은 삐삐는 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 JJ, 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 유류분이다. 자기 법정상속 지분에.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4페이지 쪽에서 보시게 되면 그거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 금방. 자, 유류분권이 있는데 12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반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유증과 증여가 있으면 누구 먼저 반환한다? 유증을 먼저 반환시킨다. 그래서 해소되면 끝난 거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 거에서 받아간다. 그 다음에 상속회복 청구권, 참칭상속인. 참칭상속인은 상속이라고 참칭하는 사람인데 선이든 악이든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참칭상속인과 관련돼서는 상속회복 청구권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기억하실 만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12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상속회복 청구권의 소멸해 보게 되면 3년과 10년 소멸시효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 개념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상속은 민법은 일반법이고 세법은 특별법이고 사적자치의 원칙과 공익에 대한 걸로 달라지죠.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박스 표 5-1 상속세와 증여세의 동일 규정, 그리고 133페이지에 표 5-2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유세세 방식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이다서부터 시작해서 포기냐 반환이냐 해서 밑에 유산세 방식은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은 증여세. 그 다음에 135페이지는 넘어가셔도 되고요. 상속개시의 원인은 다 아니까. 여기에 보시면 13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가운데 실정선고와 관련된 실정기간 만료일과 관련된 문제 하나 있죠. 요거는 필히 풀어봐라. 그 다음에 상속세 과세 대상, 국외에 있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재산, 거주자는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만. 납세 의무는 당연히 받은 사람이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상속재산 받은 사람들은 전에 받았든 지금 받았든 다 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 뭐의 범위 내에서 본인이 받은 거 범위 내에서 연대 납세 의무 있다.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 기간은 되게 중요한 문구예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말일서부터 6개월 또는 9개월. 그쵸? 증여는 해당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3개월. 그쵸? 그 다음에 상속세 과세 흐름도 138에서 139페이지까지 있는 건 이거는 제 욕심으로는 눈 감고 타이틀은 쭉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장래비나 이런 부분들은 차감 재산에 들어간다는 거, 공제에 안 들어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흐름은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눈 감고서 한번 쭉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 그다음 본관출이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비과세 상속재산, 그리고 가산, 차감. 이 차감할 때 장래비도 포함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가 공제. 그리고 산출세액과 산출세액 개는 다르다라는 거. 여기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상속에서는 물납도 가능하다라는 거. 상속은.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간주상속재산은 보험금과 신탁재산, 퇴직금이 있다. 추정상속재산. 페이지 141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요거는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잠깐만 물 좀 마실게요. 쉬지 않고 얘기를 했더니 목이 타서 추정상속재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억, 2년에 5억, 그쵸? 시험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상이냐, 미만이냐. 그 다음에 고의냐, 과실이냐, 중과실이냐. 어디까지 들어갔느냐라는 거. 여기에서는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 풀이 있죠. 14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거.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나와 있는 거는 비과세 상속재산 쪽에 보면 족보, 재구, 금양이면 묘토 2억과 1,0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쭉 보셔도 되고 사전증여재산 10년과 5년 상속인이 아닌 자. 그래서 14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맨 위에 나와 있는 건 요건 사실 뭐 1분짜리도 안 되죠. 문제 푸는데 30초짜리죠. 차감재산의 항목 보셔야 됩니다. 공과금, 장래비, 채무. 그 다음에 그 좋은 일 하는데 출연한 재산들 요런 것들은 다 차감재산에 들어간다. 장래비는 증빙이 있으면 증빙이 없으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증빙이 있으면 1,500만 원이 맥심이죠. 증빙이 없으면 500만 원까지뿐이 안 돼요. 두 개 합쳐서 일반 장례비용하고 봉환비용까지. 그리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보면 상속세 과세표준의 두 번째 줄 50만 원 미만은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상속공제에서는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상속공제 한도액 적용받는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초공제가 2억이라는 거. 근데 기초공제 2억은 거주자의 경우에 2억과 그 밖에 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2억까지만 공제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밖의 인적공제는요, 되게 중요해. 이 그 밖의 인적공제는 이 내용도 다 중요하지만 중복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디까지 중복 적용이 되느냐 절대 보셔야 되고요. 일괄공제 5억인데 배우자만 있을 땐 일괄공제 못 받죠? 예, 그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괄공제, 추가공제, 가업상속공제가 영농상속공제는 14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거기에 500억까지 되는 거 기간별로 있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상속인 요건과 그 다음에 피상속인 요건 있죠. 요거는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어렵게 나오면 이거 나오거든. 그 다음 영농상속공제는 그냥 20억 한도라는 걸로 끝. 배우자 상속공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소가 5억, 최대가 30억. 그 사이에서 공제 한도까지만 적용하는데 근데 상속받은 금액을 가지고 계산한다. 그게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전체 공칙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배우자 상속공제는 공칙을 철저하게 다 외울 필요 없지만 상속받은 금액과 한도액을 두 개 다 작은 금액으로 하는데 최고가 30억이고 최저가 5억이라는 거. 금융재산 상속공제 151페이지 문제 풀어보시면 다 해결이 될 거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고가주택도 가능하다라는 거, 6억 한도라는 거, 그리고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가능하다라는 거. 조건이 되게 되면. 그쵸? 그 다음에 거기 뭐 2년이다, 5년이다, 이건 뭐 부동산 쪽에서 배우셨을 테니까 넘어가서 이건 굉장히 안쪽에 들어가 있는 문제이긴 한데 상속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5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납세 목적 용으로만 쓰인다. 그때만 해준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셔서 154페이지에 세대생략할증과세 있죠? 30% 기본이고요.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면서 20억 초과하는 경우에 40% 적용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단기 재상속공제는 10년까지 10%씩 할인해 준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156페이지에 세액공제 3% 기억하시면 되고, 157페이지에 분납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이상이 아니에요. 초과예요. 그리고 1,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밑에 분납한 세액 나오죠.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만 원 빼고 나머지 거 분납. 그러니까 1,500이면 500이 분납이라는 거야. 1,000만 원 빼고. 그 다음에 2,000만 원 초과하면 절반. 그래서 사례 나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연부연납, 연부연납과 물납은 동시에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연부연납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초과라는 거 하고요. 허가일은 기본이 10년. 그 다음에 담보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안에 나와 있는 거 너무 복잡하게 적어하지 마시고 물납도 가능하다. 물납은 가능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복잡하게 나오면 찍으세요. 그 다음에 상속세 사후관리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30억 이상인 경우 30억 초과가 아니에요.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5년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16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사인증여라는 거 나오고요. 이건 상속으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증여재산의 반환 있죠? 거기 밑에 나와 있는 박스 언제 반환해야 증여세 안 무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162페이지 상속재산 협의. 자, 상속재산 협의는 상속재산을 협의기간 중에는 누가 더 받든 덜 받든 상관없죠. 증여로 안 봐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증여로 보는 거지. 그쵸? 그 얘기가 적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거주자일 경우에는 모든 재산,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증여세 연대납세는 언제 한다? 예, 수증자가 못 낼 때. 수증자가 못 낼 땐 연대납부한다. 그래서 1, 2, 3번 나와 있는 거 가만히 보면 수증자한테 받기 어려울 때요. 그다음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납부 과세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도 그 증여자가 돈 못 내면 명의신탁자가 돈 못 내면 이걸로도 할 수 있다.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나 시간 되면 6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4줄 정도 읽어보시고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가장 빠른 날. 그 다음에 가장 빠른 날이라는 거 고시일, 지정일 어쨌든 가장 빠른 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게 되면 F 있어요. F 같은 게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넘어가셔서 뭐 소재지나 이런 것들은 시간 나시면 보시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언제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서부터 3개월.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증여세 과세 체계도 눈 감고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체계는 좀 한 번 정도 봐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차피 뒤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뒤쪽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이 흐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가기 전에 이 흐름을 한번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 보게 되면 증여재산의 범위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증여재산의 계산 원칙 이것까지 나오기는 너무 좀 어렵긴 한데 기억하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 보면 고가양도나 저가양수 어쨌든 증여가 일어날 만하다라고 했을 때 3억과 30% 기준금액 넘어가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과 더불어서 그리고 여기는 넘어가셔서 16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면 돼. 8번. 장애인 같은 경우 4천만 원까지는 연금이나 이런 거 보험금으로 받을 때 연간 4천만 원 한도까지는 세금 안 받는다. 그리고 증여재산에 대한 가산금액 있죠? 170페이지. 이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시험이다, 이것도. 그래서 사례 문제 풀어보면 되고, 그 위에 있는 박스, 동일인 한도 있죠? 동일인 쳐주는 거. 그 직계비속에 배우자까지 포함하고 10년 이내에 1,000만 원. 그죠? 그거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왕이면 거기 합산배제 증여재산도 A서부터 해서 H까지 있는데 혹시 시간 나면 이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얘는 포기하고 위에 1에서 4번 그 다음 밑에 사례까지는 분명히 봐야 된다. 그 다음 171페이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의 분산이 5억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A에서 D번까지는 정확히 기억해줘야 된다. 결국은 다 합치면 무슨 얘기가 돼요? 장애인한테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넘어가셔서 무지무지 중요한 거 또 있죠.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 6억 원, 5천만 원, 1,000만 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중요하겠죠. 감정평가 수수료 넘어가고 그 다음에 174페이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할증 세대생략 할증 나오는 거죠. 상속에서 봤어요. 기본 30, 미성년자 20억 초과 40. 그래서 그 옆에 나와 있는 175페이지 문제 당연히 풀어봐야 되겠죠. 그 174페이지 있는 위에 문제도 당연히 풀어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증여세 예시 규정 쪽에 나와 있는 거 176에서 17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보험료 낸 비중만큼 내 거다라는 거지. 그쵸? 상대방이 보험료를 내줬으면 내준 만큼은 내가 증여이거나 상속이다라는 거지. 돈 내준 사람이 살아있으면 뭐예요? 증여. 돈 내준 사람이 사망하셨으면 상속. 그죠? 그래서 그 비중대로 받아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1번이 그거고 가로 2번이 증여 받아서 했을 때도 그 부분 말고 보험 차익,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 낸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그 1, 2, 3번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험금의 증여 시기 아까 봤었죠? 사고 발생한 때.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178페이지 사례 1, 2 기억하시고 179페이지에 보시면 저가양수 고가양도 있죠. 요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밑에 예제 나와 있는 거 30%와 3억 이상이에요. 이상. 초과가 아니고 그 다음에 무상 사용 요거는 좀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부동산의 무상 사용이다라고 하게 되면 1억이 넘어가야 돼요. 이익이. 그리고 5년 한도로 하고 5년씩 따지고요. 나머지는 다 그 무상 담보라든가 금전의 무상 대출 이런 부분들은 1년 단위로 따지고 1,000만 원 이상. 그때만 따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산 사용도 마찬가지고요. 1,000만 원 이상 1년. 그 다음에 182페이지 이게 중요합니다. 재산 취득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증여. 그래서 재산 취득한 날로부터 183페이지에 보시면 5년 이내에 거기도 쭉 내려가다 보면 3억이나 30%또 나오죠? 예, 이거 넘어가게 되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넘어가게 되면 이거 증여세 다시 계산하겠다. 요건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사례 문제 풀라고는 안 나와. 그 다음에 증여 추정. 자, 증여 추정은 일단은 거기 보시게 되면 나번 우회 양도에 대한 증여 추정 있죠. 우회 양도에 대한 증여 추정. 거기에 중요한 단어는 3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줬다가 그 사람이 3년 내에 누구한테 내가 준 사람의 배우자한테 주게 되면 그 우회 양도로 보겠다. 그리고 근데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왔다. 증여세보다. 그러면 안 보는 거죠. 그렇게. 그 다음에 재산취득자금 그 옆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여기서는 밑에서 두 번째 줄 20%와 2억 중에서 적은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증여로 보겠다라는 거.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미달하는 경우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내가 물건을 샀는데 내가 입증한 게 9억이야. 그럼 20%와 2억이 미달하죠? 예, 못한 게 그러면 이건 오케이. 근데 10억짜리 물건을 샀는데 내가 입증한 게 6억이야. 그럼 4억이나 입증 못했잖아요. 그럼 이건 4억 전체가 다 증여로 보겠다. 그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부담보 유증, 부담보 증여 186페이지. 부담보 증여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자, 증여 안에 양도가 껴있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일부 과세가 되고, 그러니까 증여를 해준 사람이 상가를 증여해줬는데 임차인까지 껴서 증여해줬어. 그러면 그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선 증여해준 사람이 양도소득세 내는 거고, 그 다음 나머지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내는 거고, 그쵸? 그래서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걸 넘기면 가장 요게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거 있죠? 187페이지 박스 바로 밑에. 그 다음에 창업자금과 관련되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8세, 60세. 그리고 그 밑에 30억과 10인 이상 50억. 그리고 창업의 범위에 보시게 되면 2년 이내 창업, 그 밑에 4년 이내 사용. 그리고 공제 5억. 그 다음에 증여세율 10%. 그 다음에 189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이거는 10년, 상속인일 경우에 10년,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 5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 더한다. 상속세 계산할 때. 그걸로 끝.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 가업승계 18세. 그 다음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사람이 받는 걸로 봐서 계산해갖고 세금 알아서 나눠서 내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증여자 60세. 그 다음 한도 100억. 그 다음 5년 있죠. 5년 이내.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서 5억. 그리고 이거는 10%가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10억과 10%와 20%.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193페이지 가로 3번에 보면 7년이라는 단어 있죠. 예, 그거 한번 고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공제는 5억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넘어가면 되고 상속재산,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19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시가가 원칙이고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시가에 대한 기준 동그라미 1, 2, 3번 나오죠. 여기에 보면 전 6개월, 후 6개월 상속은. 그 다음에 증여는 전 6개월, 후 6개월. 그게 증여. 상속. 그쵸. 전 6개월은 다 똑같아. 그 다음에 거기서 보게 되면 네 번째 줄에 이런 게 있죠. 10억 이하일 경우는 하나의 감정가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 밑에 평가기간이 전 6, 후 3, 전 6, 후 6이거나 아니면 넓게 봐서 2년 전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동그라미 2번에 특수한 경우에는. 그쵸?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유사가 설액 가격이 있으면 그것도 보겠다. 동그라미 3번에. 1, 2, 3번을 한 번 정도 읽어주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이게 더 중요해. 시가로 보는 게 2개 이상이면 가까운 날. 그 다음에 같은 날이면 평균액. 그리고 보충적 평가 방법에 보시게 되면 뭐 개별 가격이다, 개별 주택 가격이다 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건물과 관련한 부분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그냥 쭉 살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특정 시설물 이용권, 골프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그렇지 않으면 납부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 그래서 납부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이 아닌 걸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 사실상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와 있는 198페이지 문제 풀어보면 돼요. 요거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고 나올 확률은 70% 이상. 상장 주식은 무조건 보충적 평가 방법이죠. 전후 2개월 당일 날짜 종가가 아니고 비상장 주식은 그 공식대로 한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공식 갖고 계산하라고는 안 나올 거고 대신에 19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순자산 가치의 80%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거보다 작으면 이걸로 보겠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청산 절차이거나 사망하거나 휴업이거나 이렇게 돼서 순손익 가치 갖고 평가 못할 때 요거 정도는 어렵게 나오면 요거 정도 하나 정도는 봐두실 필요가 있고 최대 주주 할증은 중소기업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 예적금과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평가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집합투자증권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기금을 받을 권리, 정기금 받을 권리는 자 유기정기금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무기정기금은 2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 종신정기금은 기대 여명으로 한다라는 거.
그렇긴 하지만 그 바로 위에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 철회나 취소나 해지나 이렇게 해서 일시금 받을 수 있는 거 있으면 그거 비교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담보재산의 특례평가에서는 담보재산은 담보된 채권액과 따져봐서 그거 큰 금액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가업승계인데, 가업승계는 좀 비중이 많이 낮고요. 그렇긴 하지만 나올 만한 부분이 어딨냐라고 찾아보면 쭉 가셔서 214페이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요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조합 2인 이상이라는 거,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서 조합의 특성 있죠. 근데 그거보다 밑에 공유, 합유, 총유 있죠. 요거 세 가지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공유하고 총유하고 합유.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218페이지에 보시면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요게 책임사원이 몇 명인지, 유한책임사원이 있는지 없는지, 유한책임사원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 무한책임사원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 그 다음에 유한회사와 유한책임제사는 주식회사 뭐가 다른지, 그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가업승계 227페이지서부터는 앞에 있는 걸 정리해 놓은 차원이라서 시간 나시면은 앞에까지 정리 잘 돼 있으면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있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229페이지. 가업승계라는 데 있어서 개인기업이 가장 중요한 거, 개인기업은 순손익가치 평가하지 않잖아. 그쵸? 순자산가치만 갖고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순손익가치가 높으면 법인전환 할 필요가 없지. 그냥 넘겨주면 되고, 순손익가치가 작아. 자산가치만 높아. 그럼 법인은 손익가치를 더 높게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인전환 해서 넘겨줘야 되겠죠. 그쵸? 요런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책 한 권이 되네. 그쵸? 예, 1시간 내에 책 한 권을 다 살펴봤는데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 짚어드렸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알려드린 걸 여러분들이 위아래 내용을 좀 살펴보시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요번 차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은퇴해서 봬요.